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 오신 김에 끝나고 나서 이 근방에 좋은 데가 많으니까 고궁도 있고 신계천도 있고 광화문 광장도 있으니까 꼭 산책을 하시면서 이 좋은 가을 햇볕을 받아가시면은 우선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몸에서. 그래서 연로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뼈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척추계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좋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강연은 11월 6일인데 귀한 분을 모셨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 영평도 사건 쭉 거치면서 바로 그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전 대사, 영국 대사도 지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격변하는 동북아의 새 지정학, 지리와 정치를 합친 것을 지정학이라고 하죠. 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연회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현직에 있으면은 또 말씀을 상당히 조심할 텐데 이제는 뭐 전직이니까 아마 홀가분하게 비화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가을에 일종의 여행 삼아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풍년을 맞은 이 농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안 오는 바람에 아주 풍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태풍이 오기를 바란대요. 태풍 오면은 그 피해가 생기면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일부인데, 어쨌든 농촌이 잘 살고 있는데, 농촌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도시에서 못 사는 분들이 왜 도시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농촌에 오면 할 일도 많고, 건강도 좋아질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농촌에 귀농하는 분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놀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진을 하지 않으면 귀농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상북도 성주군이 있습니다. 성주, 별성자, 성주군. 대구하고 붙어 있고 경상남도 합천과 붙어 있는데 거기 강연차 한번 봤더니 성주가 참외로 유명하죠. 4천억 달러, 연간 4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송에 갔어요. 제 고향이 청송입니다. 경상북도 청송. 청송군 하면은 그 푸를 청자에 소나무 송자입니다. 소나무 송자. 청송에 제일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주황산 국립공원. 산은 작지만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산은 한 700m밖에 안 되지만은 금강산처럼 아기자기합니다. 돌이 많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청송 보호감보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호감보 기능이 없어진 바람에 일반 교도소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그걸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유명하죠. 사과. 전국 사과의 한 10%를 청송에서 생산합니다. 예, 제가 살고 이럴 때는 인구가 꽤 많았어요. 8만 7천 명이 됐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8만 7천 명인데 지금은 2만 6천 명이에요. 줄어서 2만 6천 명. 서울에서 자동차로 가면 한 4시간 내지 4시간 반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로서는 강원도 오지보다 더 심한 오지고 산악지대인데 여기 가서 놀란 것이 인구 2만 6천 명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냐? 12,000대입니다. 12,000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 2명에 한 대죠. 2명에 한 대꼴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00만 대 약간 넘어서요. 5천만에 1,900만 대. 인구 2만 6천에 12,000대. 바로 한국에서 가장 오지인 청송군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죠. 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대수입니다. 아마 평양에 있는 자동차 대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양에 있는 자동차 대수. 요새 신문에 보면은 한때 잘 나가던 나라, 잘 나가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주춤 꺾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브라질이에요. 이게 중국을 따라잡으면서 브릭스라고 그랬죠. B, 브라질, R, 러시아, I는 인도, 뭐, 이렇게, C는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걸림돌이 와요. 경제 위기를 당하니까, 인도, 브라질은, 다시 장애물을 만나서, 이제 추격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유신 시절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차. 그때 그 막차를 놓쳤으면은 아마 우리는 잘해봤자 지금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차를 타려면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는 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었습니다. 뛰기 위해서는 국가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권위주의적인 또는 효율적인 정치 체제가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요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주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가끔 논쟁도 하고 하는데, 일단 도시 규모로는 구미입니다. 구미 인구 40만에 올해 수출액이 350억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거제 울산일 겁니다. 울산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만 달러 된다고 합니다. 수출입을 합치면은 2천억 달러를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공업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 공업도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때 지리교과서든지 뭐 사회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좀 오래된 교과서를 써가지고 영국의 뭐 버밍햄이라든지 만체스터,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공업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철강 공업 유명했던 피츠버그, 또 독일의 루르 지방, 그죠? 루르 지방, 듀셀도프, 에센, 뭐 이 루르 지방, 그 다음에 일본의 나고야 근방 또는 가와사키, 요코하마 이 근방, 이것을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알았는데, 그리고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죠. 울산은 1961년 5.16 혁명이 난 그때 공업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은 것이 지금 유공의 석유공사 정유공장이었죠.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바로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가 됐어요. 나고야,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이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가장 큰 공업도시가 한국에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되는 제조업국가입니다. 공업국가예요. 1등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5번째가 한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계 제7위의 무역 중에서도 수출 제7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중에서는 세계에서 3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으로 1등이 도요타 2,800억 달러, 2등이 폭스바겐 2,600억 달러, 3등이 약 2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는 삼성전자인 것입니다. 이 산업화를 가장 늦게 한 나라가 세계 3위의 제조업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요새 여행을 많이 하는 시즌이 와서 지금
서울이 완전히 중국 관광객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 여행을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예요. 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찬란한 문화를 이 구경거리로 내어놓고 외국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이 세 나라의 관광 수입을 합치면은 약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즉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하고 같습니다. 실감이 나시죠? 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관광 수입을 합친 것이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액과 같다. 얼마나 이 제조업이 위대한 일을 하느냐.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을 해서 외화도 벌어들이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경제 걱정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주식이 한국 정권시장에 있는 주식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우리나라 회사 주식을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이 잘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선진국 경제가 외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옵니다. 일본도 매우 괄목할 만한 지금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한중일 이 세 나라 합치면은 국민소득을 합치면은 구매력 기준으로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EU 국가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3대 경제 중심이 있습니다. EU, 미국, 그 다음에 한중일이죠. 이 세 경제 규모가 비슷비슷했는데 한중일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마 그 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협력 무역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이 세 나라가 상당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 갈등을 빚고 있어요. 경제적 협력은 증가하는데 외교적 마찰 또한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약간 맞배기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 천영우 수석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말씀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 애국 세력, 애국 시민들이 염원하던 게 하나 해결이 돼 있어요. 정교조를 법 외 노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조가 가진 규약 중에서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해직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보호한다. 이것은 노동관계법에 위반돼요. 그것을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도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안 고쳐요. 역대 정부가 그것을 묵인해 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한 달 남겨놓고 법외 노조로 통보한다 하는 이 모션을 취하다가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새로 들어온 이 박근혜 정부가 다행히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법외 노조로 하겠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0월 23일을 시한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교조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한 80%가 참가를 했는데 60% 이상이 규약을 고치지 않겠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법외 노조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자멸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게 사라지는 부분이 많죠. 첫째, 단체 교섭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전임 교사들, 한 70명 되는 전임 교사들이 다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전임 교사들이 있어야 조직이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원들로부터, 조합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강제 징수, 의무적으로 징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떼는 자동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납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9만 명까지 올라갔던 조합원 수가 지금 5만 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여기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중교조 위원장 출신과 문용린 후보 출신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큰 차이로 문용린 후보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보수 후보가 난립했다가 단일화된 거 플러스 반중교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박근혜 후보는 서울에서 몇 표 약간 졌지만은 문용린 후보는 1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로 아주 낙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주 확산되고 있는데 이 차에 스스로 법외 노조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모여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열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여기 서울 광장에서는 민주당 세력이 또 국정원 댓글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또 집회를, 야간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통합진보당 사람들도 거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교조 세력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종북, 좌파, 연대 세력이 모여 있었는데 의외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별로였어요. 바로 그 옆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거기서는 이 고엽제하고 이 경호회 사람들이 공동주최를 해가지고 또 대응 집회를 했는데 그 숫자는 그긴 적었지만 그쪽의 열기가 오히려 더 강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이크도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보수 세력의 집회가 아주 기세등등하고 이 좌파 세력은 좀 얌전해졌다고 그럴까요? 기가 꺾인 것을 저도 참여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제1야당이 국회 의석을 120석 이상을 갖고 있고 작년에 1470만 표를 얻었는데 이 장외 집회를 해가지고 한 번도 야구장에 모여있는 사람만큼 모으지 못했어요. 야구장에 꽉 차면 한 3만 5천 명 모이죠. 서울광장에 그만치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동원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동원력이. 동원력이 왜 약하느냐? 역시 동원력이 강하려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대학생들. 거의 대학생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 걱정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아주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20대가 보수화되고 있으니까 종북 좌익 세력들의 대중운동에 이게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수 세력이 노령화를 걱정하지만은 거기도 밑에 하부 구조가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우회전이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오른쪽으로 크게 도는 것. 이 오른쪽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그건 절벽이에요. 오른쪽을 영어로 하면 right라고 합니다. right. right란 말이 영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뜻도 있고 right라면은 all right 할 때처럼 옳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이고 옳다. 그 다음에 힘이란 뜻이 있습니다. human right 할 때 이게 힘이란 뜻이에요. 힘이 있고 정당하고 오른쪽이다. 이게 right에 모여 있어요. 한국 사회의 우회전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의미, 국가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작년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가 국민들한테 교과서 역할을 해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좌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좋은 반면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정이란 이 여자분의 노력이 아주 가상할 정도입니다. 등장 안 했으면 아마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종편의 역할도, 텔레비전에서 종편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경향이 하나의 큰 대세로서 지금 형성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지금 해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도 무기연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교조 문제, 이런 거는 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따라가고 지지율이 60% 이상 되니까 종북 좌파, 민주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좌경 언론들의 선동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선동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선동이 오히려 더 늘었는데도 여론이 잘 따라가지를 않아요. 선동 여론에 선동 언론에 국민 여론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언론이 좌경 보도를 하면은 김대읍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또는 광우병 사태 이런 것을 과장해가지고 언론이 선동을 하면 여론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60%나 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가 된 것은 여론이 언론의 선동을 따라간 결과인데, 요사이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어제부터는 또 트윗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런 거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트윗으로 문재인 후보와 종북 세력의 행태를 비판을 했다 해가지고 검찰이 또 새로운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이 민주당은 그 트윗을 뭐 5만 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거에 개입했다 하고 이렇게 폭로를 하고, 또 국군에 있는 무슨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자꾸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의 여론이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인터넷의 대부분의 여론은 국정원 직원이 그런 트윗하고 댓글 쓴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잘했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해가지고 이 여론은, 이 네티즌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 국정원 편이었습니다. 여론은. 이것도 참 아주 의미심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썼다는 글이 민주당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이런 트위터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글을 썼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글을 썼느냐, 그 글이 예컨대 대한민국에 손해가 되는 글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는 글이냐, 거짓말이냐, 사실이냐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쓴 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트위터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중에 트위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적으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이 설명하는데 약간 난점이 있겠는데, 말하자면 댓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40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글을 막 써가지고 이 여러 사람한테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막 보내는 걸 트위터라고 합니다. 그 트위터를 하면은 그걸 항상 받아보는 회원이 생깁니다. 그걸 팔로우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천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가도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팔로잉이라는데 이게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다 해서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또 SNS라고 그래요. 영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SNS, 트위터하고 비슷한 게 또 페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썼다는 겁니다. 뒤에 제 목소리 잘 안 들립니까? 괜찮아요? 예.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죽음이 MB 탓, 노환의 김대중과 수백억 뇌물 혐의로 자살한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뇌물현의 죽음이 나라님 탓, 노무현의 막말로 자살한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후안무치한 문죄인 같으니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후보들의 인상착의,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결론, 사람은 미소 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문재인은 사퇴해야겠네. 문재인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원한다면 NLL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동영상이 밝혀졌다. 뭐 이런 걸. 문재인은 확실히 종북이나 안 후보는 주변이 온통 종북이다. 다시는 안철수 같은 인간이 대선에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선이 장난인가? 유권자들이 놀이개인가? 노예인가? 갖고 놀다가 XX로 만들게. 문재인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교육감 후보와 런닝메이트인 것만으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주적의 대남적화 강령에 동조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종류의 글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지금 폭로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론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한 데 대해서 뭐 다 사실이네. 거기 거짓말 하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법률 위반이 되느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작년 선거의 의미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작년 선거는 북한 편을 드는 세력과 대한민국 편을 드는 세력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정권 편을 드는 세력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노력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 안에는 그런 노력을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월급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월급 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돼요.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동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위터에 글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댓글을 쓰는 것이고, 남이 써놓은 글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느냐의 문제죠. 어느 쪽입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총칼 들고 무슨 거짓말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각성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걸 범죄로 본다면 검찰은 그걸 범죄로 보고 있어요. 범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면은 이것을 정치 관여고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안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가면서 지금 정권 편을 드는 후보와 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그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그쪽 편을 든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작년에 트윗한 거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군 편을 든 사람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은 다 공무원직에서 파면해야 됩니다. 월급 받고 적군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놀았다는 사람한테는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럼 뭐 파면까지는 갈 필요 없겠지만,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는데 월급 받으면서 가만히 놀고 있었느냐? 당신은 양심도 없느냐? 애국심도 없느냐? 헌법정신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아군이 선거라는 또 다른 전장터에서 싸운 거예요. 이념 전쟁을 한 겁니다. 거기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켰다? 적과 아군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 하는 것은 적군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적군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검찰은 지금 아주 고독하게 군대와 국정원이 그래도 화가 나서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썼는지 조직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에 기초한 글을 썼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것은 헌법의 문제예요. 체제의 문제예요. 또 헌법 이전에 자연법의 문제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으로 만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저기 우리를 치면은 내가 반격을 하는 게 이게 법에 위반되느냐 안 위반되느냐 생각할 필요 없이 정당 방위를 하면 그게 자연법이에요. 연평도 포격을 하면은 우리는 자위권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비행기로 저쪽을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대는 대포를 맞았으니까, 대포 100발을 맞았으니까 우리도 대포를 100발만 쏘아야 된다? 이런 걸 교정규칙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구애받고 해가지고 보복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연법에서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관료적인 규칙을 만들어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 노예근성이죠. 똑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편을 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가 정당이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고 놀았다. 그럼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나마 국정원과 군대에서 이 숫자도 적어요. 이 소수가 이렇게 싸웠다 하면 이 사람들은 포상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상을 줘야지. 이걸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수사해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좌경 판사하고 좌경 검사가 짜면요. 둘이가 짜면은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운동한 사람, 애국적 활동한 사람을 법을 왜곡 해석해가지고 기소하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또 반역한 사람을 요새 많은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반역한 사람을 애국자처럼 모시고 보호하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적군 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 10명보다는 간첩 판사 한 사람이 훨씬 잘해요. 훨씬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컨대 뭐 대부분에 있다든지 예컨대입니다. 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면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내부 이 방어망을 해체시킬 수가 있고 식별 기능, 분별 기능을 다 마비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성 참배한 거를 뭐 동방이 A지국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신사참배 욕을 못하죠. 그죠? 신사참배. 야스쿠니에 그 아베가 가는 거 비판해서도 안 되지. 그리고 당내 선거기 때문에 대리투표도
대리투표도 죄가 안 된다. 그럼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다. 그럼 청부살인도 죄가 안 됩니까? 남 시켜서 하는 건 죄가 안 됩니까? 이건 말도 아닌 국민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수준의 지금 판결을 하는데 요 판결이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외국 인사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놓는 경향이 많은데 대법원장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태가 나오고 분노해도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승태라는 분인데, 양승태. 비교적 괜찮은 분으로 평은 좋은데 얌전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얌전한 사람 문제 많습니다. 용감하고 사나워야죠. 저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얌전한 사람이 쓸모가 있습니까? 사나워야 돼요. 적에게는 사나워야지. 적에게 부드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부드러우면. 그래서 어떤 애국단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성명서를 냈던데 아마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검사 판사를 규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골기해야 됩니다. 종북 타도를 위한 3.1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3.1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나라. 3.1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나라예요. 왜냐? 법치가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면은 3.1 운동 필요 없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 매국 행위를 한다든지 배신, 반역을 하면은 그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헌법이 보증하고 있는 저항권인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 법 집행자가 그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생존 투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행히 대통령과 군대, 지금의 국정원은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이 사법부, 검찰, 국회가 반대한민국적 행동, 반법치적 행동, 반사실적 행동, 반역사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3.1 운동이 필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이 일어나서 언론을 바꾸고 언론이 바뀌면은 정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종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국민혁명, 위에서 내려오는 국민혁명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지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지압 장군. 이 사람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을 넘게 살았어요. 1954년입니까? 53년인가? 54년인가? DMBM프 전투라고 불란서군을 딱 포위해가지고 DMBM프 기지에서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불란서군이 손을 떼게 만들고, 그 뒤에는 월남전에서 비정규전을 지휘를 했던 사람이죠. 그때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1996년에 하노이를 갔다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86, 7 됐는데 만나니까 꼭 교장 선생님 같았어요. 인상이. 군인 냄새보다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 같이 아주 인자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분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아주 그 웃음이 예뻐요. 동안이었습니다. 요새 인사치레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 이야기가
매일 맨손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는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맨손 체조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남을 생각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이 마음의 병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손해본다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이기주의에서 스트레스가 생기죠.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타주의죠. 이타주의죠. 아니 그분은 아마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 미망인 뭐 유족들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월남전에서 미국이 지고 나서 한 20년 됐을 때 1995년 무렵에 미국에서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거기서 왜 월남전에서 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역사를 잘 몰랐다.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전쟁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는 졌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치면은 베트남의 역사, 문화, 민족성 이런 걸 좀 연구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떼내버리고 군인이 몇 명이라든지 또는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렸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은 외세의 침략에 굉장히 강합니다. 몽고 군대가 3분을 쳐들어갔어요. 3분 다 졌습니다. 3분 다 졌어요. 몽고 군대가 쳐들어가서 진 데가 세계에서 3군데 있습니다. 일본 쳐들어가서 졌어요. 저 이집트 쳐들어가서 졌습니다. 몽고 쳐들어가서 졌습니다. 그때 잘 싸운 사령관이 베트남에 가면 동상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이순신 정도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좋고 미국도 지고 나중에 중국도 1970년 정소평 있을 때 한번 소규모 국지전을 했다가 혼이 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민족성 안에 자주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섬을 두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절대 손 못 떼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베트남입니다. 섬 문제로 베트남과 싸우면 베트남은 반드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중국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예외로 하고 있고 필리핀은 겁이 나서 요새 내보냈던 미군 기지를 다시 좀 들어오도록 할 수 없을까 하고 미군이 들어와야 중국과 대항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베트남이라면 야 이거 상대하면 참 곤란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지압 장군이 올리아나 팔라치라는 이탈리아 전문 인터뷰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다. 미국과 싸우면 이긴다. 어디에서 이기느냐? 무기는 우리가 열세지만은 전쟁 의지에서 우리가 이긴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군인들 얼마를 죽이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벌써 한 3, 4만 죽였는데 그럼 50만 죽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혁명 전사가 수천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죽일 수 있느냐? 미국은 결국 5만 명 이상 죽일 수가 없었어요. 5만 명 전사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반전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전쟁 그만하자 해가지고 본토에서 그냥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핵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신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가난해서 졌습니까? 월남이 더 부자였고 월남이 더 무기가 좋았어요. 그럼 졌습니다. 전쟁 의지에서 졌어요. 전쟁 의지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결국 300만 명을 희생시켰어요.
300만 명 죽었다 그래요. 300만. 300만. 전쟁 의지라는 또 다른 무기, 신무기 말고 전쟁 의지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 개념을 만들어서 실전에 활용해가지고 큰 전쟁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지압 장군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명장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계통은 올라가면 이제 모택동 계통인데 모택동의 비정규전 전략 그런 사람이 일단 죽었습니다. 지압 장군. 이 사람 말년에는 꽤 그 환경보호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국가 원로로 살다가 죽었어요. 요새 우리 언론을 보면은 MD 영어로는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사일, 그쪽 추세가 어떠냐면 우리 군에서 미국과 협력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한다. 이거는 좀 문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투로 나와요.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방어망을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올 초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선언하기를 우리는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미사일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소형화 1톤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형화예요. 그럼 요거를 스커드 미사일에 갖다 붙인다? 그럼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죠?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단계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걸 믿으면. 그러나 그건 과장됐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핵미사일 실전 배치된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궁리하니까 자연스럽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막아야 된다. 방패를 막아야 된다.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MD예요. MD. 이거는 최소한의 조치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고 스텔스기도 뭐 많이 도입을 하고 해가지고 저쪽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게 MD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가 없으면은 시급하죠. 지금 당장이 급하죠. 그러니까 MD 만드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더구나 녹으면 7분 만에 서울까지 도달하니까 저걸 어떻게 요격할 거냐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죽느냐 이 문제예요.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내일이라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보고 말릴 사람 있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뚝 아래에서 살고 있다. 요행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행수로. 운이 좋아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MD를 만드는데 그 기술이 미국 기술이면 어떻고 중국이 좋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만들면 그만이지. 아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잣집 앞에서 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자물쇠도 하나 더 채우고 담벼락도 좀 높이고 경비원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럼 강도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강도님 경비원 2사람 더 채용해도 되겠습니까? 허가받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허가받고 하자. 이런 말도 아닌 참 웃음거리가 될 만한 기사를 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국방부마저 휘둘려가지고 국방부가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못해요. 아 우리는 미국의 MD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다. 변명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궁색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아니 핵미사일 실전 배치하면은 우리는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한다. 총력을 다해서 그게 미국 기술이든 러시아 기술이든 다 도입해가지고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건데 미국의 무슨 지대공 미사일 수입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려고 그러고 미국과 협력해서 만들어야 당연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굳이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에 자주박을 포기해가지고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뼈에 사무친 노예근성이 뼈에 사무친 이 대한민국 지도부의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할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 유병현 장군이 이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잘 했어요. 이분이 한미연합사를 만든 사실은 장선한 분인데 저기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을 각오하고 막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막아야 된다.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하는 상황을 우선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협조도, 유엔의 협조도 하고 그것을 허용하면 그 뒤에는 아무런 방어장치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MD도 그때 들을지 말지 의무시된다 이겁니다. 우선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저는 국제적인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 되겠지만은 한미 그리고 가는 한미일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여기다가 유엔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죠. 뭐 유엔이 지금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그 안보리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치면 유엔 적힌다.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절대 금지선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러면 알죠. 모든 수단 중에는 전쟁, 선제 공격, 암살, 시설 파괴, 사보타지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막아야 됩니다. 저기 권총을 드는 걸 막아야지. 일단 권총을 든 다음에는 내가 가진 칼은 무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MD에 의존하는 거죠. MD에 의존하는 것인데 MD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우선 누워있던 미사일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이걸 탐지를 해야 됩니다. 요 단계에서 때려야 돼요.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때리려면은 그 정보를 누가 수집하냐? 인공위성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 중에 뭐 정보위성도 있고 통신위성도 있는데 그건 쓸데없고 군사위성. 군사위성을 운영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미국하고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곧 만든다고 그래요. 그것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보 판단 없이, 정보 협력 없이는 우리는 MD 아무리 만들어도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지. 왜 미국하고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그 단계에서 때린다. 그래도 놓친 것은 일단 발사가 됐다. 발사 쭉 올라갈 때 때리는 것도 있고 순항할 때 때리는 것도 있고 떨어질 때 때리고 있다. 우리는 바로 7분 만에 이렇게 되니까 떨어질 때 때리는 걸로 이제 배터리했던 미사일 등등 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100%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그 대신 비행기는 이제 여러 가지 비행기를 좋은 비행기를 갖고 있으면은 비행기를 보내서 격추시키는 그야말로 선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은 스텔스 기능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여튼 MD, 미국의 MD에 가입한다. 그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미국의 MD에 가입하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 본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MD망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걸 중국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중국이 아니라 중국 하랩이라고 와도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안 못하죠. 그런 말 하면 좋다.
그럼 우리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말 안 해도 눈빛만 딱 던지면 슬슬 기는 게 노예입니다. 아니 중국의 우리 노예 비슷한 속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레짐작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MD 문제, 시급한 문제예요. 그나마 자위적 핵무장을 할 용기가 없으면 MD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 안에 이 MD를 전담하는 국도 없고 과도 없다고 그래요. 나뭐 이렇습니다. 나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방호시설 많이 만들어야 되죠. 방호실,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 방공망을 많이 만들어야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피해서 방공호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전 인구의 한 600만 되는 인구의 120%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거기에 비상식량도 많이 갖다 놨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도 자폐가 완벽해요. 그런데 스위스에 무슨 핵을 아마 핵무장 국가가 핵을 쏘는 나라 순서를 정한다면 스위스가 아마 제일 꼴찌일 거예요. 스위스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에 일에 대비해가지고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 왜 그렇죠?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미국이 다 해줄 것이다. 아,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미국에 의존한다면 미국에 확실하게 의존을 하든지, 미국에 해달라는 걸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 의존한다고 해놓고는 또 미국에 해달라고 하는 건 잘 안 해줍니다. 방위비 분담 같은 거, 방위비 분담. 우리 방위비 분담, 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가 물어야 될 부담금 1조 정도도 안 돼요. 일본은 한 7배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 10월 3일날 일본, 미국의 양쪽 국방장관, 양쪽 외무장관이 만나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일 안보협의회의 공동 발표문인데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이 동맹관계를 격상시키는데 우선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무기를 제조하고 훈련하고 레이더를 배치를 하고 하는 이 전면적인 관계를 아주 찰떡궁합처럼 딱 엮어놓는 합의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합의 중에 하나가 집단자위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미국은 지지한다. 이겁니다. 헌법 개정할 필요 없이 법률 해석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집단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베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그게 군국주의 군사 대국화로 간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 같은 이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은 일본도 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집단자위권입니다. 동맹관계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맹관계는 같이 싸우는 건데 지금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받아도 일본 자위대는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병적이죠. 그런 집단자위권은 우리 언론이 비판하든 말든 우리 정부는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반대를 못합니다. 그거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반대하면 뭡니까? 한미동맹이 위험하게 돼요.
한미일 동맹체제 아닙니까?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결된 한미일 동맹체제인 것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군 사령부를 용산에 두고 있지만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주한미군보다 2배 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군 공군기지예요. 그리고 해병대. 이 사람들은 주 목적이 뭐냐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비행기로 돕고 배로서 돕고 또 군수물자를 대주는 후방기지예요. 일본에 있는 제1미군기지 5만 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다. 적대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이 5만 명이 한국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심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은 중국 편을 드는데 우리 도울 수 없다. 우리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작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앞에서 막 들어눕고 시위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절대로 적대적으로 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반대를 하면 안 돼요. 또 다행히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제는 한미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국은 계속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일본하고 멀어지려고 한다. 이런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이거 이탈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주 이게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와가지고 한일 관계 좀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심지어 한국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여주면서 이 미군 기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또 우리 기자들한테 교육까지 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반일 노선이 지금 이상으로 가면은 한미 관계가 나빠지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갔느냐?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그 다음에 천황 비판 발언 이후에 일본에서 반항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국민과 국민 간의 감정이 나빠지고 특히 한국 언론의 일본 비판이 상당 부분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부도 그 여론, 반일 여론에 따라가는 식으로 되면서 여론의 정책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당조 상태, 대통령과 수상 간의 회담, 외무장관의 회담이 실질적인 회담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은 당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언론의 반일 보도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꽤 부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아베가 제일 싫어하는 외국 또는 해외 또는 한국 사람 아닌 정치인으로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아베가 1등이고 2등이 김정은이 우리 우방국입니다. 우방국의 정치 지도자를 적의 정치 지도자보다 더 미워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일본이 또 아베 정부가 곧 망할 것이다. 곧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신문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사실이냐? 아베 지지율이 일본 역대 수상 지지율 중에 제일 높아요. 지금 박근혜 지지율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써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미일 동맹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인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이 일본이 세계에서 해외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연간 한 150억 달러 원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20억 달러는 동남아시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어요. 그것은 일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언론 보고 이해하는 일본과 실제의 일본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서나 대통령이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언론에 따라간다, 그 여론에 따라간다 하면은 외교를 망치게 된다. 이 외교를 여론에 따라서 하다가는 뭐 전쟁도 나고 합니다. 하지 알아야 될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기면 좋지만 지기도 하고 보불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가 프러시아한테 진 그 전쟁이 프랑스 여론을 따라간 나폴레옹 3세의 실책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져가지고 결국 자기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체제 하에서는 친중 반일 정책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깨겠다고 나오면 여기에 그렇다고 반중으로 가자는 건 아니죠. 친중 반일이 아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중은 괜찮아요. 반일은 안 됩니다. 일본과 뭐 협력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친중 협일 친미로 가든지 해가지고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중 반일 노선의 이 문제점과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 그 현장에서 뛰었던 우리 천영우 수석을 모시고 다음 11월 6일 날 수요일 날 좋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한글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고 해가지고 한글 이야기가 한때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새 돌아가는 우리 한국의 언어 생활은 이제는 한글 전용이 한국어를 파괴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글 전용은 국어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을 해야 국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한글 전용으로 된 신문을 읽으면은 항상 막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전문 용어를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모르고 또 중국어 지명과 인명을 중국 발음식으로 한글 표기를 하니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마치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언어 생활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쉽게 말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우리 한국인의 IQ가 떨어집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해력이 떨어져요.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말을 부정확하게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분별력이 약화돼요. 선악 분별력,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능력. 이게 분별력입니다. 집단 치매로 간다는 뜻이죠. 집단 치매로 간다. 그런데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열심히 지금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잊어버려요. 어른들이 안 쓰기 때문에. 간판에서도 신문에서도 도로 표지판에서도 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배운 한자 실력, 한자가 눈에 안 보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은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는데 어른들은
한자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수포로 만들고 있어요. 수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린이를 지도해야 될 어른이 어린이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기자들이 한자를 안 쓰고, 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한자 시험을 안 치고, 국어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자를 아는 우리 세대가 이제 이 이상 한글 전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들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들을 열심히 한자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손자들한테 하루에 하나씩 한자를 가르쳐 보면은 아주 그 변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살 전후로 가르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자를 일찍 가르치면 그 다음에 영어를 빨리 쉽게 배운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자를 많이 알게 되면,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 조어 능력이 늘어나요. 그 한자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서로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말을 잘 만들어내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7살짜리가 벌써 뭐 일도, 양단, 정광석화 이런 걸 문자로 씁니다. 써요. 일도, 양단이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삼천자의 한자를 알면은 60만 개의 한자 단어를 저절로 알지 않습니까? 저절로 알죠. 또 한자는 최초에 한 몇백 자의 글자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배웁니다. 저절로. 아주 위대한 표의 문자고 한글은 또 위대한 표음 문자예요. 위대한 가장 최고의 표음 문자로서의 한글과 최고의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대한국의 축복입니다. 이러면 이 표현력이 다양해집니다. 한자는 아주 이성적이고 한글은 아주 감성적이에요. 이걸 같이 엮어서 쓰기만 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정확한 문장을, 격조 높은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한국어와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래서 일본어는 그걸 잘 알겠다. 일본 사람은 한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자를 버렸어요. 그 차이가 지금 책방에 가면 보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소설은 최근에는 항상 일본 사람이 쓴 소설 번역된 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읽어보면 문장이 뛰어나거든. 재밌어요. 이미 문학에서 우리가 한글 전용으로는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시니까 그것을 후대에 가르쳐주는 그런 노력을 애고운동 못지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1월 6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